작년에는 어쨌든 규제와 시장 간의 경쟁을 했는데 사실 시장이 거의 완성을 했죠. 한 3번의 그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5월 9일이 이제 기점인데요. 양도세 중과가 이제 그 연장이 안 되면 이제 시행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일단 양도세 연장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양도세 중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과 이제 정부의 규제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요. 현재는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규제와 시장의 자율성이 상당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트위터에 집값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젠 집값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 이야기 심영석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미국 인터내셔널 어메리칸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개 플랫폼이죠. 에스테이트 클라우드인데 브랜드명은 우대빵입니다. 우대빵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법무법인 조율이라는 곳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많은 분들이 이제 2026년을 부동산의 운명의 해다 이렇게 말하던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운명의 해까지는 아닌데요. 작년에는 어쨌든 규제와 시장 간의 이제 경쟁을 했는데 사실 시장이 거의 완성을 했죠. 한 3번의 그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5월 9일이 이제 기점인데요. 양도세 중과가 이제 그 연장이 안 되면 이제 시행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일단 양도세 연장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양도세 중과로 이제 들어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과 이제 정부의 규제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요. 현재는 어쨌든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그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5월 9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운명의 해라기보다는 규제와 시장의 자율성이 상당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급매물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나요? 급매물이 사실은 한 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8%, 9%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수로 보면 한 10,00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지역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강남이라든지 마용성 이 지역들의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외곽 지역은 사실은 그 변동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팔려고 내놓은 분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최근에 이제 외곽 쪽은 거래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쪽은 변동이 크지는 않고 말씀드렸던 이제 강남하고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는 매물은 나오는데 이제 거래는 안 되다 보니까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매물이 쌓이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게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서울은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9일이긴 하지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약정이라고 그럽니다. 약정은 이제 4월 20일 전후로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3월 달도 그렇고 한 4월 초 중반에도 가격이 조금 더 조정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서울하고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데이터상으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일까요? 예, 제가 대학에도 오래 있었고요. 국내 대학에도 오래 있었고 연구소 건설산업연구원에도 있었고 부동산 124라고 하는 벤처기업에도 있었고 지금 또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30여 년 이렇게 있는 동안 이런 통계는 사실은 처음 봤는데요. 서울이 올해는 입주 물량이 한 16,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나마 이제 10,000세대를 넘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거의 처음 본 데이터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10,000세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입주 물량이. 예, 근데 서울만 그런 건 아니고요. 경기나 인천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개년 정도, 올해부터 이제 뭐 29년 정도까지죠. 이때는 이미 거의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착공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짓는 기간 자체가 과거와 다르게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처음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분당 신도시를 봤는데요. 그때는 2년 만에 입주도 시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규제도 많고요. 그리고 뭐 이제는 그 52시간 룰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사 기간은 많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4년치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도권은 4년치를 다 더해보면 부족분,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만 채, 4만 8천 채 정도 공급돼야지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상적인 공급량에 비해서 부족분이 한 20만 채 정도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 공급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서울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입주하는 물량이 많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 물량이 일단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중층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한 60-70%가 조합원 물량이고 나머지가 사실은 신규, 우리가 일반 분양분이라 그러죠. 그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20만 채 부족한 것보다 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2029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는 확실하게 정해진 수순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일단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나중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거의 산수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짓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는 정부는 이제 임대주택, 우리가 보통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 이런 데들이 역 주변에 최근에 많이 지어지거든요. 이런 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올해도 뭐 2, 3만 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그런 아파트가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 저는 봐야 된다. 그래서 민간에서 보는 통계는 순수 아파트, 일반 분양이 있는 뭐 우리가 소위 자이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만 보기 때문에 좀 오차가 있으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민간에서 보는 그런 통계를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뭐 임대주택이 없어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2+2 임대차 시행 이후 6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현재 전세 시장 상황 어떤 모습인가요? 전세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대략 한 7-8% 정도 올랐는데요. 전세 시장은 한 3-4% 올라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세가 월세로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입자분들도 그렇고 전세를 내놓는 주인분들도 보면 이렇게 전세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놓으면 빨리빨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세 수요가 이제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이제 월세 수요로 많이 간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뭐 전세 사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좀 덜하지만 연립 다세대는 이제 뭐 거의 전세 수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월세는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전세는 뭔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전월세 시장을 이제 같이 본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좀 심각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립 다세대 쪽으로 전세 수요가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아파트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아파트 전세가 적은데 수요는 또 늘어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2년, 23년도에 그 전세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때는 역전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고 이러는 집주인분들도 많았고요. 세입자분들은 이제 아주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쓰고 이제 재계약을 하셔야 될 시점에 보면 지금은 전세가 예전에 비해서는 꽤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세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기준금리는 내려가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그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1%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우리 작년 초반에 비해서
거의 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작년 초에는 저희가 한 3% 초반대 대출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은행 가보시면 대략 4% 초반대 정도, 뭐 심한 경우는 5%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민들은 상당히 힘든데 대출 이자까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은행만 좀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시장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장금리도 기준금리에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DSR을 스트레스 DSR로 이제 바꾸고, 그다음 스트레스 DSR의 하한금리 자체도 1.5에서 3점으로 3%대로 올리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금리보다는 저는 유동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은데요. M2 증가율 같은 경우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그때가 한 월 단위로 20조 정도 늘어났는데요. 지금 한 40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처럼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간접적으로 어쨌든 이런 풀린 돈들은 자산시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이 좋은 부분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그게 또 주식이 잘 되면 또 부동산도 좋아집니다. 이게 자산시장이라는 것이 하나만 잘 되고 하나는 안 좋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산시장에 뭐 이런 풀린 통화량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래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 대책과 이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트위터의 글들, 예.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글을 많이 올리고 계신데요. 저는 좀 정제된 형태의 글들이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글들도 사실 국가기록 유산으로 사실 남아야 되는 건데요. 조금 참모들의 의견도 듣고 좀 정제된 의견을 올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정부의 대책은 그냥 즉각적으로 나온다든지 임경병석으로 나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로드맵의 형태로, 그죠? 장기적인 뭔가 정책 과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좀 안타까운 점은 어쨌든 그 정부에서 사실은 작년에 쏟아낼 수 있는 대책은 대부분 쏟아낸 걸로 제가 보입니다. 이제 남은 대책은 뒤에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세금 대책 아니고는 이제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대책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접히다 보니까 뭔가 조급함 같은 게 저는 좀 오히려 읽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그 X에 정부에 맞서지 마라. 예. 권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글들 많이 올리셨잖아요. 예. 보면서 살짝 무섭더라고요. 저 같은 시민분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살짝 더 위축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수요가 붙지 않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매도자만 이렇게 다주택 매도자만 이제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매수자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양방향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마용성이라든지 강남, 그죠? 이런 쪽에 집값을 좀 떨어뜨려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거로 보여요. 그렇다 그러면 매수자가 덤벼들어서, 그죠? 매수자가 그 낮은 가격을 사야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매수자도 사실은 못 덤비게 서슬퍼런 이런 SNS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매수자는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오히려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올해 부동산 시장 고가 중저가 라인 중 어느 지역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뭐 중저가 라인이 오히려 올해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데들이 한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대출을 우리가 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15억이 넘으면 바로 이제 2억이 깎입니다. 4억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15억
10억대 내외의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저는 뭐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노도강 금강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들도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뭐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규제가 강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도 무조건 팔고 한 채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 뭐 두 채, 세 채 있으신 분들이 다 팔고 그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더 똘똘한 한 채로 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더 똘똘한 한 채를 강화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똘똘한 한 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